안녕하세요. 시아버님을 모시며 딸 하나를 키우고 살림하는 주부입니다. 남들은 아이 하나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찰 텐데 시부까지 모시려니 힘들겠다며 저를 안쓰러워하지만 저는 남편과 저, 딸, 그리고 시아버님까지 넷이서 함께 사는 지금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아요. 저는 중학교 시절부터 외할머니 손에서 컸습니다. 외할머니와 그닥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성인이 되어 외할머니 댁에서 독립하기 전까지 살가운 말을 단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저희 어머니를 포함해서 총 5남매를 키우셨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중 막내딸이었어요. 첫째부터 넷째는 딸, 막내 자식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위로는 언니가 3명, 남동생 하나가 있던 거죠. 4명의 딸의 막내 아들, 얘기만 들어도 대충 짐작이 가시겠지만 외조부님께서는 딸이 아닌 아들을 원하셨기에 자식을 계속해서 낳으신 것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성함은 누가 들어도 남자아이에게 붙여줄 만한 이름이었는데 딸을 연달아 3명을 낳았으니 제발 다음에는 아들이 나오라는 뜻으로 어머니의 이름을 미리 남자처럼 지어놨다고 해요. 주스에 비해 배도 많이 불렀고 태동이 심해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외할머니 고생을 많이 시켰기에 이번에야말로 남자아이구나 생각하고 낳았는데 태어나고 보니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 온 집안 전체가 실망했고 어머니께서는 어렸을 적부터 온갖 구박이라는 구박은 다 받고 크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배불리 먹기 힘든 형편에 자식만 5이니 막내딸이었던 저희 어머니께서는 항상 배가 고팠고 어떻게든 굶지 않기 위해 열심히 집안일을 돕고 농사일도 도왔지만 집안의 그 누구도 어머니를 챙겨주거나 예뻐해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괜히 방해만 된다며 잔소리를 듣거나 얻어맞기 일쑤였다고요. 매일같이 혼나고 미움만 받으니 어머니께서도 점점 더 가족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6살 터울인 외삼촌이 태어나고 난 후 어머니께서는 집에서 완전히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큰언니는 이미 나이를 먹을 대로 먹어 공장에 가서 돈을 벌고 있었고 둘째 언니는 머리가 비상해서 공부를 잘했기에 집안의 자랑이었고 셋째 언니는 얼굴이 예뻐서 마을 어른들이 다들 셋째가 제일 예쁘네 하며 모두 입을 모아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께서는 둘째 언니처럼 공부도 잘하지 못했고 얼굴도 평범했어요. 그렇다고 집안일이나 농사일을 똑부러지게 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디 하나 특출난 곳이 없었던 것이죠. 부모님을 비롯한 집안 어른들은 항상 외삼촌에게 모든 관심을 쏟았고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는 가족들 사이에서 항상 본인이 겉돈다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17살이 되어 고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을 때 어머니께서는 집을 나가 독립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누구도 어머니를 붙잡지 않았고 외할머니께서는 저게 세상 쓴맛을 몰라서 저라는 거라며 나가서 어디 길바닥에서 고생 좀 하다 보면 알아서 기어 들어올 거라고 쓴소리를 하셨다고 해요. 그렇지만 외할머니의 말씀과 다르게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집을 나와서 무작정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17이라는 어린 나이에 먹고 자란 게 없어 비실비실했던 어머니는 아무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런 어머니를 안쓰럽게 여기신 한 식당 아주머니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의를 베풀어 주셨고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백반집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재료를 손질하고 분주하게 음식을 나르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몸은 몹시 고됐지만 언제나 구박받고 지내던 집에서의 생활보다 마음만은 훨씬 행복하셨다고 해요. 식당 아주머니께서도 겉으로는 툭툭대셨지만 어머니를 딸처럼 잘 챙겨주셨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식당 아주머니께는 딸이 1명 있었는데 어렸을 적에 고열을 앓다가 목숨을 잃었다고 했어요. 만약 딸이 살아있었다면 어머니와 비슷한 또래였을 터라 갈 곳 없는 어머니를 도저히 못 본 척할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식당에서 일한 지 꽤 시간이 지났을 무렵 식당 아주머니께서는 어머니께 나이도 어린데 언제까지 이렇게 총구석 시장에서 밥이나 만들면서 살 거냐며 공부를 하든가 아니면 자격증이라도 따서 더 괜찮은 일자리를 찾아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어머니께서는 본인은 공부머리도 없고 지금 이 생활에 아주 만족하고 있다. 굳이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답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식당 아주머니께서는 단호하게 다음 주부터는 나와서 일할 필요 없다며 다른 일 찾아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어머니께서는 식당 일을 그만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식품 공장에 취직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맡으신 업무는 단순 반복 노동이었기에 일에는 쉽게 적응했지만 식당 아주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래가 보이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고민 끝에 대학 진학을 목표로 공부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남들보다 조금 늦은 시작이었지만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코피까지 흘리며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셨다고 해요. 물론 혼자서 공부하기 참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 과정에서 공장에서 만난 남자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2살 터울의 오빠였는데 대학을 다니다가 집안이 어려워져서 휴학 후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의 공부를 도와주며 두 사람은 자연스레 사이가 가까워져 연인 사이가 되었고 어머니께서는 그 남자와 같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남자는 어느 날 갑자기 공장을 그만뒀고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공장 사람들 모두 그 남자의 행방을 알지 못했고 남자가 공부한다던 대학은 너무나 멀었어요. 도무지 찾아가 볼 엄두가 나지 않았고 바로 다음 주가 대입시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일단 시험에 집중하고자 하셨지만 그런 불안정한 상태로 치른 시험 결과가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시험을 거하게 망쳤고 설상가상으로 몸 상태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하셨겠지만 그 남자가 바로 저의 친아버지고 당시 어머니는 저를 임신하신 지 무려 2달 가까이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는 모두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병원에서 당시 15세 나이였던 제게 해주셨던 말들이에요. 그 뒤로 어머니께서는 정말 힘든 세월을 보내셨어요. 여자 혼자의 몸으로 임신까지 했으니 앞날이 캄캄했지만 어떻게든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닥치는 대로 하시며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혼자서 아이를 낳고 갓난 아이를 업은 채로 돈이 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하셨어요. 그렇게 갖은 고생을 하셨던 어머니께서는 제가 중학생이 되던 해에 말기 위암 판정을 받으셨고 항암 치료를 받으셨지만 결국 1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참 가난하게 살긴 했지만 전부 다 행복했던 기억들 뿐입니다. 어머니와 저는 라면 하나를 끓여 먹어도 서로에게 한 젓가락이라도 더 주려고 하는 사이였어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시는 어머니를 위해 이불을 따뜻하게 데워놓다가 어머니께서 씻고 누우러 오시면 후다닥 자리를 비켜드리고는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역시 우리 딸밖에 없다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그 말을 참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왜 저는 남들 다 있는 아버지는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없는 건지 항상 궁금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께 그런 이야기를 물어본 적은 없었어요. 어쩌다 아버지나 조부모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몹시 슬픈 표정을 지으셨거든요. 조금 더 철이 들고 난 이후에는 무슨 사연이 있겠거니 때가 되면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시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 그동안 어머니께서 살아온 이야기를 다 듣고는 눈물이 펑펑 났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오신 것이 전부 저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며 네 덕분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질 듯 슬펐습니다. 어머니께서 세상 천지에 기댈 사람이 저밖에 없었듯 저 또한 어머니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어머니께서 저를 떠나시고는 저는 외할머니 집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외할머니 댁에 갔을 때는 자식들은 모두 다 장성하여 떠난 후였고 외할머니께서는 저를 떠맡게 된 것이 몹시 귀찮아하셨어요. 일찍부터 돈 벌러 나갔다는 큰이모는 어머니처럼 집안과 인연을 끊은 지 오래였고 공부를 잘했다던 둘째 이모는 서울에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지만 마찬가지로 외할머니와 연락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예쁘장하다던 셋째 이모는 얼굴만 번지르르한 사기꾼에게 당해 생고생을 다하느라 폭삭 늙어서 결혼도 못하고 다방 직원을 전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금지옥엽 키웠다던 외삼촌이 가장 가관이었어요. 외삼촌은 도박에 폭력 전과에 완전히 생 양아치가 따로 없었고 옥살이 중이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꼬부랑 할머니가 다 되어서 옥바라지를 하고 계셨어요. 외할머니께서는 저를 저의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만도 못하게 생각하셨고 항상 외삼촌 생각뿐이셨어요. 도대체 그놈의 아들이 뭐라고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어떤 취급을 받으며 자라셨을지 대강 상상이 갔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제게 지그 엄마를 닮아가지고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것도 죄인데 짐덩이까지 떠맡기고 가다니 진짜 세상에 그런 보려너가 따로 없다며 제 앞에서 매일같이 어머니 흉을 보셨어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하루빨리 성인이 되어 외할머니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저는 장학금을 받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어요. 성인이 되자 어머니께서 제 앞으로 남겨놓으셨던 유산도 받을 수 있었답니다. 외할머니께서 유산이나 법적인 제도를 잘 모르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아마 외할머니께서 어머니가 제 앞으로 남겨놓은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다면 진작 외삼촌 영치금으로 넣거나 쓸모없는 곳에 써버리셨을 거예요. 천만다행으로 그 돈은 무사히 제 수중에 들어왔고 저는 그 돈으로 서울에 자취방도 구하고 나름대로 서울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정말 힘든 삶을 사셨지만 저 또한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남들 다 놀 때 장학금을 한 번이라도 놓치면 큰일이니 항상 밤새서 코피 흘리며 공부를 했어요.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하며 돈을 벌고 돌아가신 어머니께 꼭 성공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번듯한 직장에 취업도 하고 직장 동료의 소개로 남편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다르게 아주 화목한 집안에서 교육을 잘 받고 자란 사람이었어요. 무슨 우연의 일치인지 남편은 저희 어머니와 같은 5남매 집안에서 유일한 아들이자 막내였습니다. 저희 집안과 다른 점은 가족끼리 몫이 화목해 보인다는 사실이었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제 집안 사정과 어려운 형편을 다 알면서도 저를 받아들여 주었고 제 상처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모두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정말 착한 사람들이라고요. 이렇게 사이좋은 가족이 세상에 다 있구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시아버지께서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성격이 좀 무뚝뚝하시기는 해도 정말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제 집안 사정과 지금껏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그동안 얼마나 힘이 들었냐며 그래도 이렇게 잘 살아왔으니 정말 장하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말에 주책맞게 첫 만남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흘려버렸습니다. 시누이들도 모두 좋은 남편을 만나 부유하고 넉넉한 형편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인성은 여유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다들 삶이 여유로우니 정말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솔직히 누나만 4명 있다는 이야기에 처음에는 조금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걱정했던 것이 너무나 무색할 만큼 시댁 식구들을 모두 저에게 참 잘해주었어요. 이런 시댁을 만나려고 그동안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건가 싶을 정도였죠. 내일 점심에 시간 좀 내라. 나랑 둘이 식사 함께 하자. 그렇게 결혼 준비가 진행되고 있던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갑작스레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남편 없이 단둘이서 만남이라니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제 와서 마음이 바뀌신 건 아닌가. 그동안은 불쌍해서 참고 넘어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여자를 며느리로 맡기에는 성에 차시지 않는 건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나갔는데 시아버지께서는 제 앞에 하얀 봉투를 하나 내미셨습니다. 이거 결혼 준비하는데 보태 써라. 시아버지께서는 네 경제 사정 뻔히 알고 있으니 대부분 우리 쪽에서 준비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받기만 하고 있겠냐. 너도 자존심 좀 세우고 그래야지. 이런 말씀을 하시며 본인이 줬다 말하지 말고 결혼 준비하는데 보태 쓰라며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당시 제 수중에 있던 돈은 당시 살고 있던 작은 원룸의 보증금과 아등바등 살며 저축해놓은 푼돈이 다였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에 차마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께서는 본인이 결혼하실 적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시부모님께서는 굉장히 금슬이 좋은 부부셨다고 해요. 시아버지께서는 젊은 시절 시어머니께 반해 시어머니를 졸졸 쫓아다니다가 결혼에 성공하셨다고 합니다. 당시 시어머니께서는 동네에서 소문난 부잣집 고명딸이었지만 시아버지께서는 노가다판에서 일하던 가난한 젊은이였어요. 당시 시어머니 집안에서는 시아버지를 완전히 도둑놈 취급하며 끝까지 사위로 인정해주지 않으셨고 두 분은 함께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시아버지께서는 건설 쪽으로 사업을 시작해 승승장구했고 금슬이 좋았던 두 분께서는 계속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낳다 보니 4명이 되고 4명 연속 딸이 나오니 두 분 다 몹시 신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는 이제 나이도 있고 시어머니께서 원래 몸도 약하셨던 분이라 4명이면 충분하다. 그만 낳자 말씀하셨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당신이랑 편먹을 아들 하나는 있어야지. 딸만 있으면 당신 쓸쓸해서 안 된다. 아이를 또 가지자고 하셨고 막내는 정말 아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을 낳으면서 진통을 몹시 오래 한 탓에 출산 후 몸이 급속도로 악화되셨고 결국 남편을 낳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을 감으셨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부인을 잃은 슬픔에 처음에는 남편이 전혀 예뻐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지만 자라나는 남편을 볼 때마다 시어머니께서 당신 편이 되어줄 아들 하며 얘기하셨던 것이 자꾸 생각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애가 엄마 없이 자라긴 했지만 누나만 4명이라 그래도 여자 비위 하나는 잘 맞추고 살 거라며 언제 이렇게 커서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는지 모르겠다. 혹시 이 녀석이 속썩이면 언제든 바로 달려와서 일러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마련해 주신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이 시작되었고 결혼생활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서로 싸울 일이 전혀 없었고 시댁 식구들과도 몹시 사이가 좋고 화목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남편이 어느 날 몹시 어두운 얼굴로 제게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운영하시던 건설회사가 문을 닫을 위기라고 했어요. 저는 사업 쪽은 잘 몰랐지만 최근 건설회사들이 우후죽순 문을 닫고 있는 판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였기에 그렇게 바람 앞에 갈대처럼 쓰러질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최근 들어 회사가 좀 위태위태하고 실적도 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는 언뜻 전해 들었는데 정말 회사가 망해버릴 줄은 몰랐어요. 회사며 시댁까지 채권자들이 찾아와서 돈 물어내라고 난동을 부리고 정신없는 통에 시아버님을 잠시 저희 집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아버님께서는 회사 파산을 신청하셨고 그렇게 건설회사는 완전히 부도가 나게 되었어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빠르게 일처리를 한 덕에 가진 것은 모두 잃었지만 적어도 빚더미에 앉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커다란 회사를 경영하시던 시아버님께서는 한순간에 빌터더리가 되셨어요. 건설회사 사장으로 떵떵거리며 사셨던 분이 당장 지낼 곳조차 없어지게 되었어요. 저는 당연히 큰형님께서 시아버지를 모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큰형님께서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집안의 어머니 노릇을 하고 계셨고 회사도 큰 아주버님께 물려주실 듯한 분위기였거든요. 그렇지만 큰형님께서는 구구절절 본인의 사정을 가져다 대며 시아버님을 모실 수 없다 말했어요. 나머지 형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일은 장녀나 장남이 맡아서 처리하는 거지 어차피 우리한테는 회사 물려주실 생각도 없지 않았었냐. 왜 우리가 이제 와서 그런 중요한 일을 맡아 해야 하냐며 다들 발을 빼는 분위기였어요. 그렇게 화목해 보이던 가정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다들 너무 매정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동안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 없이 혼자서 자식들 키우시느랴 사업하시느랴 얼마나 뼈 빠지게 일을 하셨는지 그렇게 착하고 좋았던 사람들이 한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도 된 것 마냥 돌아서서 다들 자기 이속 챙기기에 바빴어요. 결국 시아버님은 저와 남편이 모시게 되었고 남편은 제게 몹시 미안했습니다. 당시 저는 임신 중이었거든요. 안정을 취해도 모자랄 시기에 시아버님까지 모시고 살아야 했으니 여러모로 곤란하기는 했습니다. 결국 저는 다니던 회사를 아예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남편에게 어차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도 시아버지께서 사주신 것 아니냐, 미안해할 필요 없다. 애초에 내가 모시고 싶었었다 이야기했고 시아버지께서는 부도와 자식들의 외면을 겪고는 급속도로 건강이 안 좋아지시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도 잘 못하시고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마음고생을 너무 심하게 하셔서 그런가 싶어 넘겼지만 증상이 계속되길래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시아버지께 병원에 가보자 말씀드렸지만 시아버지께서는 그러지 않아도 본인 때문에 고생하는데 무슨 병원까지 가냐며 손사래를 치셨어요. 그러던 어느 새벽 시아버지께서는 피를 토하며 쓰러지셨고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위암 말기였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운명의 장난이 있을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같은 병으로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어요. 그간 고통이 심하셨을 텐데 저와 남편 눈치를 보시느라 제대로 말도 못하시고 너무나 죄송하고 안쓰러운 마음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암이 다른 장기에도 전이가 많이 되었고 상태가 좋지 못하다. 연세도 있으시고 오래 버티시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말했고 그렇게 시한부 선고나 다름없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시누이들은 모두 안타까워하긴 했지만 그 누구도 나서서 간호를 하겠다거나 간병인을 고용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간병인 월급만 해도 달에 몇백씩 깨지는데 남편 혼자 벌어오는 돈으로 간병인을 고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시누이들에게 각자 조금씩 내서 모시는 게 어떻냐 얘기를 꺼내봤지만 시누이들은 다들 굳이 간병인이 있어야 하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곧 돌아가실 것 같던데 그냥 병원에 맡겨두고 가끔씩 찾아뵙는 걸로 충분하지 않겠냐 말했습니다. 심지어 남편까지 굳이 간병인이 있어야 하겠냐, 병원에서 알아서 잘 돌봐드리지 않겠냐, 누나들은 돈도 안 보태줄 텐데 우리 돈으로는 못한다. 그렇다고 만삭인 당신이 간병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냐며 저와 아이를 걱정했어요. 시누이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남편까지 그렇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다들 어려운 형편인 것도 아니면서 말기 암이라는 아버지를 위해 간병인 하나를 못 구해주나요? 자식이 5명이나 있는데 어떻게 5명 전부 다 아픈 아버지를 외면할 수가 있는 건지. 비록 저와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였지만 저는 도저히 시아버지를 이렇게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제가 나서서 간병을 하겠다 말했고 시누이들은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냐며 조금 불편한 티를 내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고마워하는 눈치였어요. 남편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저는 그런 남편에게 당신 정말 자식된 도리로서 그러는 거 아니다. 당신 말대로 아버님께서 곧 돌아가신다고 하면 그럴수록 더 지극정성으로 모셔야 하는 것 아니냐. 막말로 아버님 회사가 부도가 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외면했을 거냐며 언성을 높였고 결국 남편도 고집을 꺾게 되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점점 병색이 짙어지셨고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독한 항암 치료에 몹시 힘들어하셨어요. 죽음을 목전 앞에 두니 인생에 대한 회의감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만삭의 몸으로 아이가 태어나기 일주일 전까지 24시간 병원에서 먹고 자며 시아버지를 간호했어요. 심지어 아이를 낳으러 갈 때마저도 저보다 시아버지가 더 걱정이었습니다. 혹여나 제가 아이를 낳고 오는 사이 잘못되실까봐요. 출산 후 몸조리를 제대로 하기도 전에 병원으로 돌아왔고 갓난아이를 업고 시아버지를 간병했습니다. 아이가 밤낮으로 울어다는 통에 병실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칠까봐 아이가 울면 데리고 나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간병을 했고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남편한테 아이를 맡겨놓고 간병에만 집중했어요. 저도 힘들었지만 남편도 정말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는 밤새 혼자 아이를 돌봐야 하니 스트레스도 심하게 받고 몹시 고대했어요. 당연히 아이도 자주 환경이 바뀌고 부모와 붙어 있을 수 없으니 좋은 환경은 아니었겠죠. 생후 100일까지는 외출도 삼가라고 하는데 매일같이 병원에서 집을 들락날락했고 시아버님을 신경 쓰느라 아이를 잘 돌보지도 못했으니까요. 이런 저의 사정을 딱하게 여기신 병실 아주머니들과 할머니들이 번갈아가며 아이를 돌봐주시기도 했어요. 애기 엄마가 친딸도 아니고 며느리라는데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간병을 다 하냐면서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며느리가 어딨냐며 신기해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게 친아버지나 다름없는 분이시다 대답했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병원의 말과 다르게 시아버지께서는 독한 항암 치료를 오랜 기간 동안 잘 버티셨어요. 딸아이가 2돌이 되었을 무렵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버지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수술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라 몹시 기쁘면서도 고민이 되었어요. 시누이들은 그렇지 않아도 쇠약하신 몸으로 간신히 버티고 계실 텐데 그런 큰 수술을 무리해서 해봤자 돌아가실 날만 앞당기는 거라며 모두들 시아버지의 수술을 반대했습니다. 말로는 시아버지를 위하는 척 했지만 딱 봐도 지금껏 나몰라라 하다가 수술에 성공해서 아버님께서 기적처럼 회복하시게 되면 아버님을 뵐 면목이 없어서 그러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수술 이야기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수술한다고 완치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연세에 좀 무리인 건 아니냐. 당신 지금도 힘든데 만약 수술 실패하고 아버지 몸만 더 안 좋아지시면 간병하기 얼마나 힘들겠냐. 그냥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편하게 지내다 가실 수 있도록 모시다가 보내드리자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애초에 저희들에게 선택권이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수술을 받는 건 저나 남편 시누이들이 아니고 시아버님 본인이셨으니까요.
시아버지께서는 수술을 받고 싶어 하셨어요. 이런 상태로 더 오래 살아봤자 뭐하겠냐. 차라리 수술을 받고 실패하면 그냥 깔끔하게 죽으련다. 더 이상 이렇게 너희한테 민폐 끼치는 것도 싫고 자식들한테 짐덩이로 살다가 죽고 싶지 않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싶다 하시면서요. 결국 제가 박박 우긴 탓에 수술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큰형님께서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냐. 옳게 그렇게 한다고 아버지한테 물려받을 유산 하나 없다. 옳게 아이도 있는데 아이 생각은 안 하냐. 올케가 우리 아버지 친아버지처럼 생각해주고 잘해주는 건 고마운데 올케가 그러면 우리 입장은 도대체 뭐가 되냐 따졌고 저는 그런 시누이들에게 시아버지께서도 수술을 받고 싶다고 하셨고 저는 그저 제 도리를 하는 것뿐이다. 제가 언제 형님들께 왜 시아버님한테 관심이 없냐 한 번이라도 뭐라고 한 적 있느냐.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서라도 도저히 시아버지 못 본 채 못하겠다. 뭐 얻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기 싫어서 이러는 거다. 제 입장을 구구절절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에 큰형님께서는 몹시 기분 나쁜 티를 내며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도 그렇게 끝까지 위선적인 척 착한 척을 해야겠냐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전 그런 큰형님을 붙잡으며 착한 척 하는 게 아니다. 전 정말 이대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 스스로의 행동에 너무 후회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거다. 형님들 입장도 이해가 간다 설명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큰형님께서 다른 형님들께 어떻게 이야기를 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이후로 시누이들은 전부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본인들도 시아버지께 자식된 도리로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이 있었던 거겠죠. 차라리 모두들 예외 없이 눈 가리고 아웅하며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한통속이 되어 기다렸다면 마음이 조금 편했을 텐데 말이에요. 시누이들 눈에는 굴러들어온 돌인 제가 주제넘게 나서 분위기를 망치고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제 뜻을 굽힐 생각이 없었습니다. 시아버님의 수술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고 시아버님께서는 애써 괜찮은 척 하셨지만 많이 떨려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시아버님께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지금껏 수술을 위해 많이 노력하시지 않았냐. 의사 선생님께서도 잘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 계속해서 용기를 불어넣어 드렸어요. 수술 결과에 의사의 실력도 많은 영향을 끼치겠지만 수술을 받는 환자의 의지도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수술을 반대하던 시누이들은 수술 전날 밤 병원에 찾아와서 시아버님의 손을 붙잡고는 너무나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수술의 성공을 기원했어요. 기가 차다 못해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지만 그래도 찾아오지 않는 것보다는 나았으니 굳이 딴지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시아버님께서도 딸들이 찾아와 기운을 북돋아주니 좀 마음의 안정을 더 찾으시는 것 같았고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년여간의 간병기간 동안 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고생을 참 많이 했지만 한 번도 시아버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기간 동안 시아버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시아버님과의 유대감이 상상 이상으로 깊어졌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긴 세월 동안 평생을 본인보다 가족, 그리고 회사 직원들,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생각하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새벽 내내 울어대는 아이를 안고 병실 밖으로 나가 한참 달랜 후 겨우 돌아오면 시아버님께서는 뜬 눈으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왜 주무시지 않고 일어나 계시냐 물으면 이상하게 네가 자리에 없으면 눈이 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새벽 시간마다 시아버님께서는 조근조근 본인이 젊었을 적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처음 회사를 열었을 때 이야기, 첫 계약을 따냈을 때의 이야기, 시어머님과 있었던 즐거운 추억들과 남편이 어렸을 적 사고를 쳤던 이야기들. 그러다가 시아버님께서 갑작스레 고통을 호소하시면 급하게 일어나 간호사를 불러오기도 했고 시아버님이 진통제를 맞고 겨우 잠에 드시면 그 앞에서 소리죽여 울기도 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제게 해주셨던 이야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시아버님의 친구분과 관련된 사연이었어요. 시아버님께서는 어렸을 적부터 동고동락하며 아주 가까이 지냈던 친후분이 한 분 계셨는데 시아버님께서 건설회사를 처음 열 때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서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본인의 일처럼 나서서 돕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어느 날 친구분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시아버님께 거액의 돈을 빚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아버님께서는 차용증조차 써주지 않고 돈을 흔쾌히 빌려주셨다고 해요. 그만큼 신뢰가 있는 사이였고 설령 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괜찮았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돈을 빌려주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친구분은 거짓말처럼 행방이 모연해졌다고 해요. 시아버님께서는 돈을 잃었다는 슬픔보다 가족같이 여기던 친구 한 명을 돈 때문에 잃었다는 사실이 몹시 가슴이 아프셨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생사의 기로에 놓여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처지가 되니 요즘 들어 그 친구가 더 자주 생각이 난다면서 돈을 갚지 않아도 좋으니 어떻게 지내는지 살아는 있는지 소식이라도 알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수술은 장장 12시간에 걸친 대수술이었고 윗뿐만 아니라 주변 장기에도 전이가 심했기에 당초 예상했던 8시간보다 무려 4시간의 수술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시아버님을 기다리는데 1분 1초가 1시간같이 느껴졌어요. 혹시나 수술이 잘못되어 생명이 위독해지신 걸까? 이대로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울음이 쏟아졌다가 진정됐다가 수도 없이 반복하며 시아버지께서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나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의사선생님께서는 보통 고연령의 환자는 이런 장시간 수술을 버티는 것도 힘든데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다며 징후를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결과가 몹시 성공적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정말 날아갔들 기뻤어요. 기적과도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을 전했고 남편은 몹시 놀란 목소리였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 빼고 모든 시댁 식구들은 이 수술에 아무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에 시누이들은 분주해졌어요. 알고 보니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해서 시아버님 장례식장도 정해놓은 상태였더라고요.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는커녕 퇴원을 하시게 생겼으니 본인들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된 거죠. 큰형님께서는 은근슬쩍 제게 시아버님이 퇴원하시면 올케가 모실 거지 하고 물어오셨어요. 애초부터 그럴 생각이긴 했지만 당당하게 본인들의 아버지를 제게 떠넘기는 모습이 썩 달갑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게다가 큰형님께서는 시아버지 수술 이전에 저에게 착한 척 위선 떨지 말라는 말까지 하셨으니 당연하게 제가 시아버님을 모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 꼽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시누이들은 깨어나신 시아버님 앞에서 가식적인 얼굴로 눈물을 쏟아냈어요. 물론 본인들의 친아버지가 건강을 회복하니 진짜 눈물이 났을 수도 있었겠죠. 지난 시간 동안 병든 시아버님을 나몰라라 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님께서는 빠르게 몸을 회복하셨고 완치되지는 않았지만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아버님을 보며 아버님이 저렇게 회복하실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제 덕이라며 본인이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 제게 사과를 해왔어요. 당신 덕에 세상에 정말 기적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 당신하고 결혼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야. 당신이 처음 간병을 도맡아 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 수술을 고집부려서 밀어붙였을 때 솔직히 당신이 조금 원망스럽기도 했어.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하나 싶었거든. 당신도 정말 고생 많이 했지만 나도 고생 많이 했잖아. 당신이 아버지한테 매달려 있는 시간만큼 내가 다른 일들을 도맡아야 했으니까. 그렇지만 만약 아버지가 그대로 돌아가셨으면 나 정말 후회 많이 했을 것 같아. 현실에 지쳐서 잠깐 정신이 나갔던 거지. 어떻게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께 그렇게 매몰차게 굴 수가 있었던 건지. 그러면서 남편은 시아버님께서 제게 아무리 잘해주셨다고 한들 어떻게 그렇게 긴 기간 동안 친딸들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아버님을 모실 수 있었냐며 앞으로 평생 당신이 한 고생을 잊지 않고 다 보답하며 살겠다고 말해주었어요. 보상을 받고자 했던 말은 아니었지만 남편의 그 말에 그간 했던 고생들과 조금씩 쌓여있던 불만들이 눈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퇴원을 하시게 되었어요. 당초 예정되었던 대로 저와 남편이 시아버님을 모시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시아버님께서는 다른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먼저 꺼내시지 않았습니다. 저희 또한 괜히 시아버님을 속상하게 만들까 시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요. 아가, 할 말 있으니 여기 앉아봐라. 그렇게 시아버님과 함께 지낸 지 정확히 일주일째가 되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시아버님께서 오랜만에 외출을 하고 돌아오신 날이었어요. 시아버님께서는 제 앞에 서류봉투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여쭤보니 열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서류봉투 안에는 통장 하나와 인감도장 그리고 인감증명서가 들어있었어요. 통장 안에는 무려 50억이라는 현실감 없는 금액이 들어있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네 남편 생일이다. 마음대로 사용해라. 그동안 고생 많았다. 아버님, 이런 큰 돈이 어디서... 저 이런 거 못 받아요. 돈 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너 주려고 받아온 거야. 잔말 말고 가져가 써라. 네? 절 주려고 받아오셨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 그날 만나셨던 친구분은 바로 예전에 제게 말씀해 주셨던 이야기 속 친구분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수술을 앞두고 계시던 어느 날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친구분이 시아버님을 찾아오셨던 것이었어요. 당시 빚쟁이들에게 쫓기던 친구분께서는 어쩔 수 없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연을 끊고 외국으로 떠났고 시아버님께서 빌려주셨던 돈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해 대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친구에게 아무 말 없이 연락을 끊고 도망쳤다는 죄책감에 성공한 후에도 시아버님께 다시 선뜻 연락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평생 시아버님과의 일을 마음의 짐처럼 여기며 살아오시다 시아버님의 회사가 부도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한국으로 돌아와 행방을 찾아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아버님께서 입원하신 병원을 찾게 되었고 두 분은 30여 년 만에 만나 그간의 회포를 풀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시아버님께서는 이제라도 소식을 알고 얼굴을 봤으니 되었다며 예전에 빌려줬던 돈은 이미 내 손을 떠난 지 오래라고 생각한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마당에 돈이 무슨 소용이냐. 돌려줄 필요 없다. 거절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나 수술이 대성공으로 끝나고 난 후에 우연히 보게 된 제 손등이 처음 시집 왔을 때와 다르게 자글자글 주름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모습을 보고는 참 많은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그렇게 시아버님께서는 퇴원 후 일주일간 고민을 하시다 결국 친구분께 다시 연락을 해 돈을 받아오셨다고 합니다. 내 친구가 이제라도 다시 내 앞에 나타난 게 다 하늘의 뜻인 것 같다. 그동안 고생한 너한테 뭐라도 지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라도 해야 내가 남은 시간 동안 너를 볼 낯이 생기지 않겠냐. 저는 끝까지 돈을 거절하며 보상을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니었다. 아버님께서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나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말씀드렸지만 시아버님께서는 기어코 제 손에 통장을 쥐어주셨습니다. 혹시 내서 말인데 네 시누이들한테는 말할 필요 없다. 처음부터 네 돈이라 생각하고 받아온 거니 나 죽기 전까지 알아서 네가 다 쓰도록 해라. 그렇게 제게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50억 원이라는 큰 돈이 생기게 되었어요. 평생 이렇게 큰 돈이 생길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나 얼떨떨하고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고 꼭 로또라도 맞은 기분이었어요. 시아버님께서는 시누이나 남편에게 말할 것 없이 제가 전부 알아서 사용하라고 하셨지만 시누이들은 몰라도 남편에게는 이 사실을 털어놓아야 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시아버님께서 이런 돈을 내게 주셨다며 통장을 꺼내 보여주니 남편도 금액을 확인하고 너무나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남편은 제게 이 돈은 그동안 당신이 고생한 값이지 않냐며 아버지 말씀대로 누나들한테는 굳이 말할 필요 없이 당신 마음대로 사용해라 말해주었고 저는 몇 날 며칠을 그 돈을 들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시아버님께 좋은 집을 하나 얻어드리고 돌봐드릴 전문 간호인을 구해 여생 동안 편하게 지내다 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려 했지만 시아버님께서 그런 것을 바라시고 저한테 돈을 주신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돌아가시는 날까지 저희 곁에서 극진히 모시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평생 여윳돈이 생겨본 적이 없었고 남편이나 저나 사채를 부리는 성격도 아니다 보니 돈은 있는데 도대체 어디다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충분히 넓고 좋았고 차도 오래되지 않았고 당장 특별히 필요한 것도 없었고요. 그렇다고 주식이나 부동산을 하기에는 저희 부부 둘 다 그런 쪽으로는 문외한이었어요. 그렇게 거금을 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던 차에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시아버님께서 태어나신 뒤로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살던 큰형님께 갑작스레게 연락이 왔어요. 무슨 일이신가 하니 할 말이 있으시다며 갑자기 식사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남편 없이 나오라면서요. 문득 결혼 전에 시아버님께서 저를 불러내셨던 일이 떠올랐고 이번에도 조금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큰형님께서 제게 하실 말씀 중에 좋은 소식이 없으리라 생각했거든요. 큰형님 혼자 나와 계실 거라고 생각했던 자리에는 시누이 네 분이 모두 나와 계셨고 조금 당황스러운 기분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다 같이 모여 저를 질책하려고 하시는 건가? 아니면 시아버님 장례 관련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건가? 아니면 시아버님이 저한테 주신 50억에 대해 설마 알게 되신 건가? 별별 생각이 다 들었고 테이블에는 잠시 침문만이 맴돌았습니다. 올케, 우리가 지금까지 좀 너무했지? 많이 늦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사과하고 싶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올케한테는 미안한 마음뿐이야. 침묵을 깨고 큰형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정말 예상하지도 못했던 사과였습니다. 수술 후 시아버님께서 기적적으로 몸을 회복하시고 퇴원을 하시게 되자 시누이들은 정말 당혹스러운 마음이었다고 해요. 애초에 병원에서 얼마 살지 못하고 돌아가실 거라 이야기를 했으니 마음을 정리하며 장례 준비를 한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시아버님을 간호하고 수술 결과를 기다리면서 마냥 긍정적인 생각만은 했던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솔직히 아버지 회사 부도나고 몸 그렇게 되시고 곧 돌아가실 거라고만은 생각했어. 우리 다들 겉으로는 넉넉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도 각자 집안 사정도 있고 여러모로 여유가 없었어. 물론 지극정성으로 아버지 모신 올케 앞에서는 다 핑계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도 그동안 자식으로서 못할 짓 했던 거 알고 있어. 아버지 수술 성공하고 회복하시니 이제야 이러는 거 정말 면목 없고. 그러면서 형님들께서는 많이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저한테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다며 하얀 봉투를 내미셨어요. 열어보지 않아도 돈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이런 거 받을 생각 없다며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큰형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거라도 해야 그나마 앞으로 저와 아버님을 볼 면목이 생길 것 같다며 제발 받아달라 말씀하셨고 결국 신랑이 끝에 제 손에 봉투를 쥐어주셨습니다. 형님들께서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건강하게 태어나신 건 전부 다 제 덕이라며 올케가 기적을 만들어낸 거나 다름없다며 정말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딸이 넷이나 있는데 어떻게 딸 넷보다 며느리 한 명 덕을 더 보시는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사과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부끄럽지만 본인들의 잘못을 돌아보고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다며 연신 사과를 해오시는데 그 행동이 그저 지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억지로 하는 행동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형님들께서는 본인들끼리 돈을 모아 시아버님이 지내실 만한 거처를 구하고 간병인까지 고용하겠다. 이제 고생은 그만해도 된다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며 앞으로도 계속 시아버님을 곁에서 모실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아버님께서도 혼자서 넓은 집에 간병인과 둘이 지내시는 것보단 저희 집에서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주와 지내시는 게 훨씬 행복하실 거다. 몸도 많이 회복되셔서 제가 크게 할 일도 없으니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으시다 말씀드렸고 형님들께서는 그렇지만 계속해서 올케가 아버지를 모시면 우리가 아버지 뵐 면목이 없지 않느냐며 저를 말리셨어요. 그게 그렇게 걱정이시면 형님들께서 자주 찾아오시면 되잖아요. 아버님께서도 형님들 얼굴 자주 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저희 집에 오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아버님 모시고 가까운 곳에 나들이를 가던가 식사라도 대접하든가. 형님들께서 정말 그동안의 행동을 후회하신다면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달라지시면 좋겠어요. 그동안의 빈 시간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말에 시누이들은 모두 조금 당황스러워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이내 큰형님께서 제 말대로 하겠다며 긍정의 답을 주셨고 그렇게 자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형님들께서 제게 쥐어주신 봉투와 시아버님께서 주신 거액이 담긴 통장까지 저는 정말 큰 돈을 갑작스레 가지게 되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당장 이 돈을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일단은 시댁 식구들을 모두 모시고 다 같이 여행을 한번 떠나기로 했습니다. 물론 시아버님께서 완벽하게 몸이 치유되신 것은 아니기에 멀리는 가지 못하겠지만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지시느라 많이 갑갑해 하셨거든요. 그날 이후 형님들께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번갈아서 저희 집을 찾아오고 계세요. 시아버님께서는 갑자기 애들이 왜 이러냐며 겉으로는 조금 떨떠름하신 반응이지만 속으로는 좋아하시는 게 다 보입니다. 제가 아버님 곁에서 모셔온 게 몇 년인데 제 눈은 못 속이죠. 큰형님도 그렇고 나머지 형님분들도 꼭 오실 때마다 먹을 것이며 입을 것이며 선물을 하나씩 사들고 오세요. 이런 거 안 사오셔도 된다고 말씀드려도 막무가내이십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꼭 처음 만났을 때 그 화목한 가정으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그때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저희 부부 사이에 너무 소중한 아기 천사가 생겼다는 사실과 평생 돈 걱정은 하지 않고 살아도 될 만큼 넉넉한 통장 잔고가 생겼다는 사실이겠죠. 부디 시아버님께서 오랫동안 저희 곁에 건강히 머물러 주시길, 그리고 저희 딸이 앞으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쓰다 보니 이야기가 조금 길어진 것 같네요. 요즘 가족여행 준비에 한창이라 할 일이 많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형제 중 첫째와 결혼하여 맏며느리로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평소에 집안일을 하며 다양한 유튜브 사연들을 즐겨 듣고 있는데요. 사연들에서만 들을 수 있었던 다소 충격적인 일이 제게도 생겨 이렇게 사연을 보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결혼했을 당시에만 해도 저희 시부모님의 사이는 꽤 좋았던 편이었어요. 그 어떤 자리에서든 자신보다 서로를 먼저 챙기곤 하셨죠. 그런 두 분의 모습을 볼 때면 나도 나중에 남편과 저렇게 늙어가며 살고 싶다고 바랐었습니다. 그런 시부모님의 아래서 자란 남편 삼형제의 사이 또한 각별했고요. 저와 남편의 결혼 몇 년 후 둘째 도련님과 막내 도련님도 차례대로 결혼을 하였고, 동서들 또한 도련님들을 닮아 무난한 성격들이라 저와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당신의 아들들 뿐만이 아닌 저와 동서들에게도 아주 다정하고 살갑게 대해주셨어요. 특히 어릴 적 엄마를 일찍 여인 저에게는 마치 친엄마처럼 잘해주셨죠. 결혼 생활 동안 친정엄마의 부재가 느껴질 때면 어떻게 하시곤 저와 따로 데이트 자리를 만들기도 하시고, 본인이 제 친정엄마인 양 아들인 남편보다 저를 더 챙겨주셨거든요. 시부모님 두 분의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한 것은 시어머니가 황혼 취업을 하신 이후부터였어요. 작지만 탄탄한 사업을 하시던 시아버지 곁에서 평생 전업주부로 사셨지만 더 늙기 전에 경제활동을 해보고 싶다며 시어머니는 60대 초반의 나이에 어렵게 건물 청소 일을 구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연세가 적은 편은 아니어서 건강이 괜찮으실지 조금 걱정이 되었지만 젊었을 적 운동도 꾸준히 하셨고 연세 대비 정정하셨던 터라 괜찮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 후 시어머니께서 주신 반찬통을 가져다 드리러 시댁에 잠시 들렀던 날이었어요. 맞벌이였던 저와 남편이 남편의 몇 달간 긴 지방 출장으로 장거리 부부가 되어버리자 시어머니께서 주기적으로 반찬을 만들어 보내주셨거든요. 비록 제가 회사에 있는 시간에 주로 오셔서 아이들만 시어머니 얼굴을 뵀을 뿐 저와는 마주치지 못했지만요. 그날도 시어머니는 일하러 나가셨을 테니 오늘도 얼굴 뵙기는 글렀을 거라 생각하며 아쉬워하던 참이었습니다. 어머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냐? 아니 어머님, 오늘은 일 안 나가셨어요? 그런데 저를 맞아주신 빈집이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청소 중이셨던 듯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인지 평소와 다르게 시어머니는 조금 당황한 듯한 기색을 내비치셨습니다. 마치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는 듯 한쪽 얼굴을 급하게 손으로 가리셨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 하루 쉰다고 했다. 미안하지만 민수 엄맘 너도 오늘은 일찍 돌아가다오. 어디가 편찮으신데요? 얼굴은 왜 가리시고. 아니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자꾸만 몸을 틀어 얼굴을 가리시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이상해서 저는 계속해서 추궁했습니다. 그렇게 실랑이를 하던 중 얼굴을 가린 시어머니의 손을 획 잡아채 들어보니 아니 글쎄 시어머니의 눈에 시퍼런 멍이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누구한테 맞으셨어요? 그 직장에서 이런 거예요? 도대체 누가? 아니다. 그냥 내가 일하다가 벽에 좀 부딪혔어. 나이가 드니 조심성만 더 없어져서. 별일 아니니 신경 쓰지 말거라. 누구한테 맞은 거냐며 채근하는 저에게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부정하셨습니다. 그때였어요. 시어머니의 어깨 너머로 거실 안쪽에 나뒹구는 깨진 소주병이 보였어요. 깨진 병 말고도 소주병 몇 개가 바닥에 더 뒹굴고 있었고 TV 앞 탁자 위에는 엎어진 접시와 말라붙은 과일 조각들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새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설마 아버님이 이러신 거예요, 어머님? 두 분 싸우셨어요?
아니다, 아니야. 시어머니는 거세게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피하시는 시어머니의 시선과 엉망인 집, 눈앞의 광경은 아무리 봐도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해코지를 당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소에는 점잖은 성격이셨지만 술을 드시면 조금 과격해지는 주사가 있으셨어요. 그게 물리적인 난폭한 행동이나 욕설처럼 가학적인 말로 표출된 적은 없어 가족들은 그저 술을 많이 드시면 흥분하는 성격이거니 하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 얼굴을 보니 사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이건 무작정 아니라고 하실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민수 아빠에게 말해야겠어요. 아니다, 어버마. 그러지 말거라. 부탁이다. 이 감목 며칠이면 가라앉는데 굳이 아범 속 시끄럽게 할 일 없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흥분한 저를 말리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머리를 한 대 더 맞은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면 가라앉는다니 너무 익숙한 듯한 말투였어요. 그건 시아버지의 행동이 하루 이틀이 된 것이 아니란 소리 아닌가요? 시어머니께서 자식들에게 말도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정말이지 눈물이 왈칵 차올랐습니다. 평소 바쁘다는 핑계로 시댁에 자주 왕래하지 못한 제가 원망스럽고 시어머니의 사정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에 정말이지 홍수 같은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어머님, 일단 저희 집으로 가요. 당분간 저희 집에서 지내시는 게 어때요? 저는 주책없게도 눈물을 뚝뚝 떨구며 시어머니에게 이 집에서 나오시라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나지막이 가로저으며 나는 괜찮다. 이런 모습을 보여 괜히 어멈 네 마음을 시끄럽게 만들었구나. 미안하다. 아이들이 걱정할 테니 미안하지만 이건 너 혼자만 알고 있어 다오. 누가 누구에게 미안하다는 건지 시어머니는 재차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럴수록 죄책감과 시아버지에 대한 분노는 점점 커져갔어요. 누구보다 착해 빠진 시어머니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제가 얼마나 분통이 터졌는지 여러분은 짐작하시겠나요? 당장이고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화를 분출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간곡한 만류에 저는 못 이긴 척 시댁에서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같이 저희 집으로 가자는 제 말을 시어머니는 끝까지 거절하셨어요. 왜 그렇게 고집이신 건지, 자식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싫으셔서 그런 건지 정말 속이 상해 집으로 차를 운전하는 동안 내내 눈물이 앞을 가려 혼이 났습니다. 거기에다가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아 더욱 운전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시아버지의 저런 행동이 왜 시작됐는지, 언제부터였는지요. 계속해서 캐묻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무건수행이라도 하시듯 대답해주지 않으셨거든요. 도대체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사이가 그렇게 좋으셨는데 어머님이 무슨 잘못이라도 하신 걸까? 이상하다. 분명 몇 달 전 어머님 생신 때까지만 해도 사이가 참 좋으셨는데 심하게 다투기라도 하셨나? 바로 다음 주 저는 직장에 휴직계를 냈어요. 업계 자체가 비시즌이기도 했고 크지 않은 중소회사라 비시즌 동안 생긴 잉여 인력의 대표님도 고민하고 있던 차라 휴직계는 아주 흔쾌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회사 사정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먼저 휴직계를 내어줘 고맙다며 대표님은 휴가비까지 얹어주셨어요. 다행히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괜히 휴직한 사실을 알려 시어머니의 사정을 실토할 일은 없었습니다. 당장은 말 못하더라도 시어머니의 일이 어떻게든 정리가 되면 그때 남편에게 말을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휴직계를 낸 후 저는 일주일에 2-3번은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갈 때마다 매번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맞은 흔적은 심하진 않아도 종종 발견할 수 있었어요. 아주 가끔 터진 입술이나 늘어난 티 아래로 드러난 목덜미의 멍자국, 반바지를 입으셨을 때 슬쩍 보이는 허벅지의 피멍 등으로요. 시아버지는 제가 처음 발견한 날과는 달리 티가 나지 않도록 얼굴은 잘 때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제가 휴직한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던 터라 늘 퇴근하고 온 척을 하러 저녁에 시댁으로 갔었는데 몇 번은 일찍 퇴근한 시아버지를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표정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애를 먹었지만요. 큰 며느라기 왔냐? 밥은 먹었어?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찍 퇴근하셨네요. 제가 시어머니에 대한 사실을 아는 걸 전혀 모르는 눈치였어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평소처럼 살가운 인사말을 건네진 못했죠. 먹는 둥 마는 둥 불편했던 시부모님과 저 셋이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달라진 두 분의 관계는 확연히 티가 났습니다. 서로 물을 먼저 떠다주고 네가 먼저 아니 당신이 먼저 하며 사랑스러운 옥신각신을 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침묵만 감돌았으니까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때린다는 사실 외에 두 분의 소원해진 관계를 숨길 생각은 딱히 없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시댁에서 저와 마주쳐도 딱히 식사를 하자는 권유는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저와의 식사를 피하셨다기보다는 아예 시어머니와 식사 자리를 갖지 않으려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몸과 마음이 힘든 와중에도 건물 청소 일을 꾸준히 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아무도 없거나 있어도 사이가 소원하지다 못해 술을 드시며 가학적인 행동까지 휘두르는 시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 집에 하루 종일 갇혀 계시기보다 오히려 일이라도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도 그 편이 낫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열심히 일을 다니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를 한 통 받기 전까지는요. 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일하는 중은 아니니? 전화 받을 수 있냐? 집안일을 하던 중이었지만 저는 시어머니에게 일하는 중이지만 괜찮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루하루 어두워지시는 시어머니였지만 그날은 평소보다 더 목소리가 좋지 않으셨어요. 게다가 바로 전날에도 시댁을 다녀왔던지라 하루 사이에 무슨 용건이 생기셨나 싶기도 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막상 제게 전화는 걸었지만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지 시어머니는 무척이나 뜸을 들이셨습니다. 그게 말이다. 민수 어머마, 혹시 돈을 좀 꾸어줄 수 없겠니? 내 이번 달에 경조사가 좀 많았어서 말이다. 다음 달에 꼭 갚아주마. 아범에게 말하지 말고. 얼마든지 어머님. 그런데 생활비는 아버님께 이야기하시지 않고요? 시어머니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무심코 말을 내뱉은 저는 순간 아차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악착같이 청소일을 계속 다니셨던 이유를 깨달은 거죠. 시아버지께선 시어머니를 때리실 뿐만 아니라 생활비조차 끊으신 겁니다. 두 분의 사이가 틀어진 것은 시어머니의 취업 이유가 아닌 그 이전부터였던 거예요. 시아버지가 생활비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노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일자리를 애써 구하셨던 거였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뒤늦게라도 경제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핑계를 대시면서요. 저는 행여 시어머니가 곤란하실까 급하게 말을 돌리며 얼마나 필요하신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금액은 예상보다는 조금 많은 액수였지만 저는 두말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좌로 이체를 해드렸어요. 미안하다 어머마. 꼭 이자까지 쳐서 갚으마. 정말 고마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서운해요. 엄마랑 딸 사이인데요. 정 부담스러우시면 그동안 해주신 반찬값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꼭이요. 뭐가 자꾸 미안하고 고맙다는 건지 시어머니는 자꾸만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걱정되어 그날 저녁도 시댁에 찾아갔는데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글쎄 시어머니께서 희미하게 다리를 절고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다리는 또 왜 그러세요? 괜한 오해 말거라 어머마. 청소하다 계단에서 살짝 넘어져서 그래.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그동안 몰라서 참고 있는 줄 아세요? 아이, 얼마나 심하게 때렸으면 다리까지 저시는 거예요. 아이, 속상해서 정말. 괜찮다. 나는 괜찮아.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요. 안 되겠어요. 역시 민수 아빠에게 말을 해서 우선 어머님하고 아버님을 떼어놓아야겠어요. 저희 집으로 같이 가요, 어머님. 제발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빌다시피 애원했습니다. 그렇게 맞으면서도 왜 자꾸 이 집에 계시겠다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평생을 시아버지 곁에서 순종적으로 사셔서 시아버지 곁을 떠날 엄두가 나지 않으셨던 걸까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시어머니는 한사코 거절하셨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요. 아버님이 생활비도 안 주시는 거죠. 어머님 드시는 게 저게 뭐예요? 저희 집에 가면 제가 밥도 다 차려드릴게요. 저 휴직해서 시간도 많아요. 민수도 어머님 오시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혼자 때우시는 끼니는 매번 흰죽이나 흰밥에 김치, 김이었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입맛이 없으셔서 그러나 보다 했었는데 어제 시어머니의 전화 내용과 오늘 식탁 위에 차려진 흰죽을 보니 생활비를 아끼시려고 하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혹여 직장 다니는 제가 힘들까 오지 않으시려 하는 걸까봐 저는 그동안 숨겨온 휴직 사실까지 실토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실랑이 끝에 두 손 두 발 닫은 저는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연락하라는 말을 시어머니에게 신신당부하며 못 이긴 척 시댁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집에 돌아간 즉시 아들인 민수가 듣지 못하게 안방으로 들어가 동서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내일 시간이 되면 서방님들 몰래 저녁에 잠시들 만나자고요. 평소와 다른 제 목소리에 두 동서는 두말없이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저녁 우리는 시댁 근처의 한 카페에 모였어요. 형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그러게요. 대뜸 모이자고 하셔서 놀랐어요. 그것도 남편과 아주버님들께 비밀로 해달라고 하셔서요. 그게 말이지. 나 사실 요새 휴직하고 시댁에 자주 왕래하고 있어. 어머님 찾아뵙느라고. 예? 휴직이요? 어머니께 무슨 일 있으세요? 저희한테는 아무 말씀 없으셨는데 큰일이라도 난 거예요? 제가 추궁할 때 쉽게 대답하지 못했던 시어머니의 마음이 이랬던 것일까요? 단단히 마음을 먹고 동서들을 불렀건만 입술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막상 말하려니 흡사 참담한 마음이 들기까지 했어요. 평화로운 우리 가족에게 균열이 가고 있다고 실토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저는 처음 시어머니 얼굴에서 발견한 푸른 멍, 몸 곳곳의 피멍들, 그리고 절뚝이며 청소일을 하셨을 시어머니의 모습까지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침을 꼴깍 삼키곤 천천히 그동안 시댁에서 보고 들은 내용들을 동서들에게 말해줬어요. 그런 끔찍한 일이... 형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아버님이 그렇게 사이가 좋으셨던 어머님을요? 정말이에요? 잘 믿을 수 없는 일인 거 나도 알아. 나도 내 눈으로 봤을 때 두 눈을 의심했어. 심지어 아버님이 어머님에게 생활비조차 주지 않으시는지 어제 나한테 돈까지 빌려달라고 하시더라고. 속상해서 혼났다니까. 예상했던 대로 동서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동서들 또한 휴직하기 전에 저처럼 일이 너무 바빴고 심지어 아이들이 아직 어린 터라 몇 달간 시댁에 왕래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찾아뵌다고 말한들 시어머니가 굳고 말리셨다고 합니다. 어쩐지 저희가 시간 내서 찾아가려고 해도 어머님이 한사코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일하느라 어머님이 너무 피곤하시다면서 너희도 힘들 테니 명절이나 되면 보자고요. 저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찾아뵀어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무신경했네요. 죄송스러워서 어떡해요. 마음 약한 둘째 동서는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했습니다. 첫째 동서는 눈물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두 동서 모두 저처럼 평소 자주 찾아뵙지 못한 죄송스러운 마음이 무거워 보였어요. 우리 셋은 머리를 맞대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두 분의 사이가 소원해진 것이 무엇 때문인지 추측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버님 사업에 문제가 생기신 건 아닐까요?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몇 개월 동안 술을 많이 드셨다든지. 그렇진 않았어. 저번 달엔 인터넷에 기사도 났던걸? 동종업계 작은 계열사 하나를 인수했다고 말이야. 활짝 우는 아버님 사진도 같이. 그리고 혹여 속상한 일이 있으셨다고 해도 어머님을 때린다는 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것도 그렇지. 시어머니를 억지로 끌어내 우리 집으로 모셔오자든지 돌아가면서 하루 종일 어머님 곁에 붙어 있자든지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던 때였습니다. 어머, 저기 아버님 아니에요?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동서가 제 어깨 너머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저와 첫째 동서는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봤습니다. 카페 문으로 시아버지가 막 들어오려던 참이었어요.
혼자가 아닌 웬 머리 긴 중년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로요. 형님, 아버님이 바람이 나셨나 봐요. 쉿, 다들 조용히 하고 고개 숙여. 너무 놀란 첫째 동서는 말까지 더듬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낮추며 동서들에게 숨으라고 손짓했어요. 왠지 시아버지가 우리를 보면 안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은 적중했어요. 시아버지와 낯선 여자는 음료 2잔을 들고 숨어있는 우리를 지나쳐 2자리 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개를 흘끗 들어 몰래 훔쳐보니 여자는 시아버지의 품에 폭 안긴 채 허리를 껴안고 거의 기대다시피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공간치고 카페가 시끄럽지는 않았던 터라 두 사람의 이야기는 바로 옆에서 말하듯 선명하게 귓속으로 흘러들어왔어요. 상철 씨, 그래서 상철 씨 집엔 도대체 언제쯤 가볼 수 있는 거예요? 좀만 기다려봐. 아직 전처가 짐을 다 안 뺐어. 이혼했다더니 짐 좀 있어도 내가 가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설마 나 이혼만 하다가 버리는 거 아니죠? 내가 상철 씨를 위해 무슨 짓까지 했는데요. 앙탈은 기다려봐. 너한테 그 여자와 살았던 흔적을 보여주기 싫어서 그래. 서류 정리도 아직 안 됐고 조금만 더 참을성 있게 기다리라고. 대신 그럼 오늘 당신네 집에서 자고 갈까? 시아버지의 말에 수줍게 까르르 웃는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서로 시선을 주고받았어요. 각자 남편들의 아버지인 시아버지의 나쁘끄러운 대화에 정말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 대화를 끝으로 그들은 입맞춤이라도 하듯 잠시 쪽쪽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난 지 한참이 지나자 그제야 우리 셋은 숙였던 고개를 들고 다시 편하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세상에, 지금 우리가 뭘 본 거예요? 게다가 이미 이혼을 했다뇨? 첫째 형님, 두 분 벌써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신 거예요?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 어머님이 같이 안 산다고 거짓말을 하신 거 보면, 그리고 벌써 이혼 서류를 내셨다면 그렇게 중요한 일은 우리 남편이나 서방님들에게도 이야기하셨겠지. 저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였지만 시아버지가 불륜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쯤은 유추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시아버지를 위해 무언가를 한 것 같았어요. 저는 오늘 밤도 아무도 없는 집에서 흰죽을 먹으며 혼자 쓸쓸하게 잠드실 시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너무도 시어머니가 가여웠어요. 저런 꼴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뭐라도 해보자, 동서들. 시간이 많은 내가 뭐라도 해볼게. 내가 연락하면 동서들이 적극적으로 좀 도와줘. 서방님들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고. 나도 민수 아빠한테 이야기하지 않을게. 같은 여자로서 어머님을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 제 말에 동서들이 고개를 주워겼습니다. 굳이 같은 여자로서 라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셋 모두 시어머니를 무척이나 좋아했기에 모두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다음 날 우린 각자 여유가 되는 만큼 돈을 모아 아버님에게 사설 탐정을 붙였습니다. 꽤 많은 돈이 들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저에게 남편의 어머니 그 이상으로 잘해주셨던 시어머니를 위해서라면요. 며칠이 걸려도 상관없으니 불륜녀와 시아버지의 관계를 자세히 알아봐달라는 의뢰와 함께 저는 시아버지의 약점 또한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렇게 사설 탐정에게 연락이 없는 며칠 동안 저와 동서들은 번갈아가며 혹은 다같이 시댁의 얼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전보다도 더욱 집에 늦게 혹은 아예 들어오지 않은 모양인지 시아버지 얼굴은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지금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분이 마주치지 않으면 적어도 시어머니가 맞는 일은 생기지 않을 테니까요. 시어머니는 동서들까지 이렇게 자주 들이닥치자 처음엔 저를 원망어린 눈빛으로 몇 초간 바라보셨지만 그 이상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차마 조용히 있을 수가 없었던 저를 이해해 주시는 듯 했어요. 물론 제 추측이지만요. 의뢰를 맡긴 사설 탐정에게 연락이 온 것은 정확히 일주일 뒤였습니다. 여기 의뢰하신 내용들을 정리한 서류입니다. 혹시 필요하실까 싶어 사진도 몇 장 찍어왔어요. 몇 장의 사진과 A4 용지 여러 장에 빼곡히 적힌 내용은 이러했어요. 시아버지의 불륜 상대는 바로 작년에 아버님이 인수한 작은 동종업계 회사 대표의 부인이었답니다. 아까 제가 인터넷에서 봤다고 했던 기사 있죠? 거기에 나왔던 그 회사요. 회사가 시아버님 회사에 인수당한 후 사실상 망한 그 대표와 불륜녀는 합의혼을 요구했고 그대로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위자료도 두둑하게 받고요. 표면상으로는 이혼 이후 저희 시아버지와 불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시아버지가 이혼을 한 줄 알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아니면요? 마혜경 씨는 전 남편의 회사가 망하기 전부터 당신 시아버지와 불륜 관계였어요. 아니, 자기 남편 회사를 말아먹게 한 사람하고 꾸준한 불륜 관계를 가져왔다고요? 아니요, 회사를 말아먹게 한 건 마혜경 씨 본인입니다. 김영태 씨와 불륜을 시작한 이후 몇 년간 꾸준히 회사에 기밀 정보를 넘겨왔어요. 김영태 씨는 그동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그 회사의 위기 때 자금을 투자 형식으로 대거 빌려줬다가 갑자기 갚으라고 종용했어요. 당연히 그만한 자금이 없었던 마혜경 씨 전 남편의 회사는 그대로 김영태 씨에게 넘어간 거죠. 생각보다 스케일이 큰 이야기였어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뒷내용을 읽어보니 더 가관이었어요. 불륜녀는 시아버지에게 이혼을 종용했고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거니와 불법적인 일을 같이 도모한 불륜녀의 심기를 거스르기 힘들었던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이혼을 강요하며 뜻대로 되지 않자 술을 마시고 과격한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기간이 길어지자 시아버지는 불륜녀에게 이혼 서류를 내고 이혼 유예 기간 동안 별거 중이라며 거짓말을 했고 불륜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고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으름장과 회유, 공격적인 행동과 생활비를 끊는 등의 횡포에도 이혼을 하시지 않고 버티고 계셨던 거고요. 저는 이 사실을 동서들에게 알렸습니다. 생각보다 더한 사연에 동서들도 화를 주체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아버님이 그러실 수가 있어요? 어머님이 그동안 아버님께 어떻게 내조를 하셨는데요? 근데 어머님은 왜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이혼을 안 해주시는 거래요? 아버님이 땡전 한 푼 없이 내쫓으시려고 했나 봐. 우리 민수 아빠랑 서방님들을 부족함 없이 키워낸 것도 다 본인 공이라면서 어머님이 여태 한 일은 밥을 축내는 일뿐이었다고 전화에 대고 길 한복판에서 소리치는 걸 사설탐정이 직접 들었대. 세상에, 그 다정하시던 아버님 맞아요? 정말 여자에 미치면 배는 게 없다더니 아버님이 딱 그 꼴이네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첫째 형님? 둘째 동서의 물음에 저는 탐정에게 덧붙여 부탁했던 시아버지의 약점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불륜녀 전 남편 회사를 망하게 한 원인이 바로 아버님의 모략이었나 봐. 여기서 문제는 불륜녀와 짜고 아버님이 그 회사뿐만 아니라 아버님 회사의 문서마저 위조했던 거지. 그건 사문서 위조의 사기죄 아닌가요? 변호사를 통해 물어봐야겠지만 딱 봐도 중범죄 아니겠어? 한 회사를 망하게 했다고. 그럼 이제 어쩌죠? 저와 동서들 모두 그 다음 말을 차마 꺼내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를 배신하고 차마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셨다고 한들 남편들의 아버지였습니다. 다들 그런 시아버지를 신고하자는 말이 쉽게 입 밖으로 내뱉어지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나요? 남일이었다면 고민하지 않고 시아버지를 물먹이라며 적극 추천하겠지만 막상 제 일이 되니 선뜻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 셋 모두 결정하지 못하고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던 때였어요. 갑자기 제 핸드폰에 진동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민수 어머마, 집에 좀 빨리 와다오. 여보 그만해요. 도대체 왜 이혼을 안 하겠다는 거야? 달라붙어서 내 피만 빨아먹은 거머리 같은 년아!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다급한 외침과 퍽 하는 소리, 그리고 술에 취한 듯 혀가 꼬부라진 채 고함을 지르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전화는 곧이어 끊어졌고 시어머니는 다시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마침 시댁 근처의 카페였던 우리는 황급히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시댁의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 눈앞에 보인 광경은 처참했어요. 시어머니는 배를 감싼 채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시어머니에게 발길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신 건지 집안엔 술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정신을 잃으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그만하세요. 동서들 뭐해? 얼른 아버님 잡아. 이년들의 밖에서 고생하는 제 시아비 편은 안 들고 같은 여자라고 전현 편만 들어? 이 괘씸한 것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지만 시아버지의 발음은 전부 뭉개졌고 몸 또한 제대로 가누지 못해 동서 둘이 가로막자 시아버지는 맥없이 바닥으로 꼬꾸라지셨습니다. 저는 곧바로 경찰서와 119에 연락했어요. 들것에 실려던 시어머니의 입가가 슬쩍 올라간 것 같았지만 잘못 봤겠거니 하고 지나갔습니다. 몸이 흔들리는 와중에 잘못 봤나 보다 하고요. 구급차보다 먼저 도착한 경찰들은 일단 시아버지를 현행범으로 연행했지만 이후 병원에서 퇴원하신 시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자 이내 풀려났습니다. 아니 어머님, 도대체 왜 아버님을 봐드린 거예요? 그래요. 어머님이 자꾸 소극적으로 행동하시니까 아버님이 계속 저러시는 거잖아요. 나는 괜찮다. 정말 괜찮아. 괜히 시끄럽게 굴어서 일 크게 만들지 말자꾸나. 아직도 시아버지에게 정이 남으신 건지 정말 답답해 죽을 것 같았어요. 전치 3주를 받으신 시어머니는 입원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셨기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시댁으로 모셨습니다. 시댁으로 모시는 것도 꺼림칙했지만 그 고집을 누가 꺾나요? 자신의 집이 있는데 어딜 가냐며 아들들 집으로 가자는 권유를 이번에도 뿌리치셨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셔다 드린 후 저와 동서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결심했습니다. 시아버지를 신고하기로요. 엄청나게 열이 뻗쳐 보이던 첫째 동서가 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리 그 내 언니한테 회유된 으름장을 놓든 해보면 어때요? 에? 같이 쳐넣어도 모자랄 그 여자를요? 그 둘이 천년의 사랑인데 우리가 으름장을 놓는다고 한들 겁이나 먹겠어요? 동서들의 이야기를 곰곰이 듣던 저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니야, 제 코가 석자라고 저까지 범죄에 연루된 걸 알면 겁먹어서 우리한테 협조할지도 몰라. 첫째 동서, 이건 헤어샵에 아는 사람 있지 않아? 그 여자가 거기 다니던데? 돈이 많긴 많나 보네요. 비싼 데인데. 저번에 저희 회사랑 같이 프로젝트 한 데인데 거기 담당 중 한 명이었던 부원장님을 알아요. 꽤나 친해져서 가끔 퇴근 후에 술도 한잔하고요. 잘 됐네. 그 지인한테 부탁해서 그 여자가 예약한 시간에 옆자리에서 같이 시술 받게끔 해볼 수 있어?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정도는 될 거예요. 부탁해볼게요. 거기서 그 부원장님이랑 수다 떠는 척하면서 집안 이야기를 흘려 증거까지 다 모아서 그 불륜녀랑 시아버님 둘 다 신고할 계획이라고. 그러자 첫째 동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다 신고하기도 전에 그 여자랑 아버님이 증거를 전부 없애버리면 어떡해요? 그건 걱정 마. 사설 탐정이 준 자료 중에 위조한 문서들의 복사본도 죄다 들어있었으니까. 괜히 비싼 데 아니었다니까. 그제야 첫째 동서는 안심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다시 근심스러운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쩌죠? 요 며칠에 어머님을 뵈러 가느라 남편에게 어린이집에서 픽업부터 케어를 전부 맡겼더니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 사람 가뜩이나 요새 가게가 바빠서 체력이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러자 둘째 동서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건 걱정 마세요, 형님들. 세아 세연이뿐만 아니라 첫째 형님네 민수도 제가 당분간 저희 집에서 보살필게요. 동선의 민지도 아직 어리잖아. 괜찮겠어? 저도 뭐라도 돕고 싶어요. 제가 하게 해주세요, 형님. 다들 참 고마우면서도 시어머니가 평소에 참 잘 살아오셨구나 싶었습니다. 비록 노년의 남편 복은 없었지만요. 다음날 동서는 이틀 뒤 그 여자와 같은 시간에 헤어샵에 예약을 잡았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비록 이른 시간이었지만 반차를 쓰겠다고요. 직장에 있는 동서들 대신 저는 시댁에서 시어머니를 간병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괜찮다고 어서 너희 집에 가라며 손사래를 치는 시어머니 곁에 꾸역꾸역 붙어서요. 다행히 인대가 늘어나거나 뼈나 장기에 이상이 있지는 않아서 어머니는 빠르게 회복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곁에 있고 싶었어요. 제가 친정엄마가 그리울 때마다 그랬듯 이번엔 시어머니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드신 지금 친딸처럼요. 그렇게 이틀 뒤 자신과 헤어샵 부원장의 대화를 들은 불륜녀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쫓기듯 샵을 빠져나갔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연락이 오자마자 전 불륜녀의 집 근처로 향했어요. 집 주소는 이미 사설 탐정을 통해 알아두었었거든요. 다행히 차를 끌고 집으로 온 불륜녀보다 제가 더 먼저 도착할 수 있었고 저는 곧바로 그 여자에게 접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혜경 씨죠? 저는 김영태 씨 첫째 며느리 되는 사람입니다. 당신 뭐야? 내 집은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방금 전 헤어샵에서 신곤이 어쩌니 하는 이야기를 전부 듣고 온 뒤여서인지 불륜녀는 제 소개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그러다 뒤늦게 자신에게 더 큰 불이익이 있을까 겁을 먹었는지 존댓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시간 되시면 저랑 대화 좀 하시죠. 난 당신이랑 할 말 없어요. 일단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게 당신에게도 이득일 거예요. 아니면 저 손에 든 이 서류들 가지고 바로 경찰서로 갈 겁니다. 여긴 당신이 전 남편과 이혼 전에 저희 시아버지와 불륜했던 증거들, 그리고 최근까지 당신 집에 드나든 사진들 전부 들어있어요. 그게 뭐요? 사진은 사진일 뿐이고 간통죄는 폐지된 지 오래예요. 더군다나 지금은 당신 시아버지 유부남도 아니잖아? 아니요. 저희 아버님이 당신한테 거짓말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아직 원래 집에 살고 계시고 두 분은 이혼은커녕 이혼 서류조차 아직 작성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버님과 당신을 기업 사기와 사문서 위조, 사기죄로 신고하는 동시에 어머님의 이혼 소송도 같이 진행하며 당신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거예요. 받아낼 수 있는 최대치를요. 사실 시어머니가 이런 상황까지 와서도 이혼은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여태까지 시어머니 행보를 생각하면요. 그렇다고 그 여자 앞에서 티를 내지는 않았죠. 결국 꼬리를 내린 불륜녀는 저와 함께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대화하는 것에 동의했어요. 자리를 옮겨서도 커피가 나오기 전까지 불륜녀와 저 사이엔 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커피가 서빙되자 저는 우선 커피로 목을 축인 후 본론을 꺼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당신이 저지른 모든 짓을 저희 아버님 외에 아는 사람이 또 있나요? 너무 직접적인 저희 물음에 불륜녀는 당황한 듯 보였어요. 뭐라 말해야 할지 고민하던 그 여자는 이내 빠져나갈 틈은 진작부터 없었을 것을 예상하고는 포기한 듯 대답했어요. 아니요, 없어요. 잘 됐네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이 서류에 있는 마혜경 씨가 한 불법적인 일들 모두 저희 시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워주세요. 그럼 당신은 빼고 모두 아버님이 저지른 일로 신고할게요. 아버님이 억울하다고 한들 증인이 없으니까요. 뭐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영태 씨를 배신하는 짓을 할 것 같아요? 우린 몇 년을 사랑해온 사이라고요. 불륜녀가 치를 떨며 제게 화를 냈습니다. 저는 함께 흥분하지 않고 차분히 뒷말을 이었어요. 아버님이 당신 몰래 빼돌린 뒷돈이 더 있어요. 저희 시어머님 이름으로요. 뭐라고요? 영태 씨가 저에게 그럴 일 없어요. 아니면 왜 아버님이 여태 이혼 소송을 걸지 못하고 저희 어머님께 질질 끌려다니겠어요? 이대로 이혼하면 그 돈들은 고스란히 저희 어머님에게 넘어가니까요. 그렇다고 마혜경 씨에게 솔직히 말하자니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당신이 배신할까봐 이혼했다고 일단 거짓말로 둘러댄 거죠. 어찌 보면 당신도 속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여기 이 서류들 속에 어머님 앞으로 빼돌린 뒷돈들에 대한 증거까지 다 있어요. 어쩌실래요? 이래도 아버님과의 의리를 지키고 같이 감옥에 가시겠어요? 아니면 혼자라도 살아남으실래요? 뒷일은 더 듣지 않으셔도 뻔하죠? 배신감에 부들대던 불륜녀는 반드시 시아버지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겠노라 제게 약속하고 음성 녹음까지 배신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남겨놓았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시아버지는 불륜녀도 함께 저지른 일이라며 감형을 해달라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재판장에서 그녀는 과연 전 남편의 회사를 불륜남과 함께 말아먹어버린 여자다웠습니다. 시치미를 뚝 뗀 채 엄청난 연기력으로 그녀는 판사와 배심원들에게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했거든요. 진실을 알지 못했다면 저조차 속아 넘어갈 정도로요. 시아버지는 사문서 위조죄, 사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어요. 불법 인수한 회사의 전 대표, 즉 불륜녀의 전 남편이 불륜녀와 이혼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하여 여태 의식불명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판사의 분노에 불을 붙이게 됐거든요.
형 집행을 선고받은 후 교도관들에게 끌려가며 불륜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던 시아버지의 눈빛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비속어와 욕설들을 함께 토해내면서요. 몰래 시아버님에게 비웃음을 흘려주던 불륜녀의 얼굴은 덤이었죠. 사실 마음 같아선 불륜녀 또한 단죄하고 싶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시아버지에게 더한 단죄를 내렸으니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아직도 시아버지에게 마음이 쓰이시는 건지 시아버지를 신고한 이후로 항상 표정이 어두우셨어요. 그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붕괴한 저희 남편과 서방님들 그리고 동서들 또한 심정이 복잡한 건 마찬가지였어도 다른 한편으로는 통쾌해하지는 못하더라도 내심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후련했거든요. 그만큼 시댁에서 시어머니에 대한 입지는 상당했습니다. 헌데 시어머니는 그렇게 배신을 당하셨으면서도 통쾌하기는커녕 일말의 시원섭섭한 모습조차 보이지 않으셨어요.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미련하게 혼자 안고 계시지 말고 저희한테 말씀하세요. 아들 셋이나 둬서 어디에다 쓰게요? 그래요, 엄마. 형수님, 재수씨, 그리고 당신, 우리가 하지 못한 것들을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이 은혜는 두고두고 잊지 않을게요. 별 말씀을요. 어머님의 베푸신 것들의 반도 돌려드리지 못한걸요. 재판에서 나와 모두 시댁에 모여 차를 마시는 동안 남편과 서방님들은 우리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계속 표정이 어두운 시어머니가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 아버님과 이혼하세요. 어머님께 몹쓸 짓들을 하셨는데 왜 아직도 그렇게 쓸쓸한 표정이세요? 엄마, 아무리 살아온 세월이 같다지만 설마 아직도 아빠한테 미련이 남은 거예요? 남편이 쯧하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와 남편의 말에 다들 한마디씩 보태자 시어머니는 못 이긴 척 입을 여섰습니다. 그런데 웬걸 시어머니의 말씀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미련이 있긴 뭐가 있니? 내가 미쳤어? 조강지쳐 놔두고 딴 년이랑 몇 년을 붙어먹은 징그러운 양반한테 미련이 있게? 시어머니의 폭탄 발언에 다들 벙찌고 말았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동안 이혼하라는 저의 종용에도 한사코 거부하시고 다른 곳으로 도망을 치지도 시아버지를 고소하지도 않고 조용히 괜찮다고만 하시던 그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맞는지 믿기지가 않았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그동안 왜... 그 양반이 여자가 있다고 이혼하자고 달달 볶아댈 때부터 뒷조사는 이미 다 해놨다. 내가 일하는 건물 3층에 변호사 사무실만 2개야. 내가 월급도 받는데 뭐 필요한 게 있다고 민수 어머 너한테 그런 큰 돈까지 꽂겠니? 수임료랑 뒷조사 비용으로 수억 깨졌다 얘. 위자료나 톡톡히 뜯어내서 맨몸으로 쫓아내려고 맞았다는 증거도 무지하게 남겨뒀다 이 말이야. 나중에 이혼 소송 걸 때 확실한 증거로 삼으려고 집에 CCTV까지 설치했는데 자꾸 다른 집으로 가자고 하면 어떡하니? 거절하느라 혼났다 정말. 맞는 건 나한테 별로 일도 아닌데. 시어머니의 말이 무슨 말일까 잠시 생각하니 미처 떠올리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젊은 시절 시어머니가 꾸준히 했던 운동이라는 게 바로 복싱이라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취미로 배운 복싱에 재미가 붙어 여자 아마추어 경기에 나가 준우승을 한 경험이 있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왜 그걸 잊고 있었을까요? 시어머님께선 스스로 방어하는 법을 아셨던 거죠. 이쯤 들으니 어이가 없어 헛웃음마저 나왔습니다. 너희 아버지 평생 펜 잡고 의자에서만 일하던 사람인데 술까지 취한 그 비실비실한 노인네가 휘두르는 주먹이 아프면 얼마나 아팠겠어. 어머님, 그럼 저번에 전화는 왜 하신 거예요? 형님한테 전화해서 빨리 집으로 와달라고 하셨잖아요. 슬슬 경찰에 신고했던 기록도 한 번은 남겨야 되니까 그랬지. 목격자들도 필요하고. 민수 어멈한테 연락하면 어멈이 어련히 알아서 신고할까 했다. 그때는 좀 제대로 얻어맞느라 고생 꽤나 했어. 시어머니는 그때 다쳤던 허리를 어루만지며 투덜대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은 터무니없었지만 그래도 이제야 과거에 어머님이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하나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어머님,
어머님이 이혼 소송을 하시진 못했지만 어찌됐든 아버님은 벌을 받아 감옥에 가셨고 그동안 모으신 증거로 감옥에 계신 아버님께 이혼 소송을 걸면 위자료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그 노인네가 멀쩡히 밖에서 회사를 잘 운영해야 죽을 때까지 위자료를 뜯어먹지.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만 한 방에 털어먹고 끝나게 생겼으니 내가 아쉬워서 그런다. 몇 달을 공들였는데. 저희 어머님 참 대단하시지 않나요? 걱정했던 것이 무색하게 시어머니는 저희 생각보다 훨씬 영민하고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걸 뒤늦게 깨달은 저희의 잘못이 크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어머님을 구해드리려고 애썼는데 어머님이 저희보다 한 수 위셨네요. 구하긴 누가 누굴 구하니? 이 험난한 세상에 원래 자기 몸은 자기가 지키고 자기 몫은 자기가 챙겨 먹는 거다. 다들 명심해. 그 이후 저희 시어머니는 예정대로 감옥에 있는 시아버지에게 이혼소장을 보냈고 일을 하시던 건물에서 만난 변호사분들의 도움을 받아 크게 승소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 넘어온 회사의 지분은 삼형제에게 나누어 주셨고 이걸로 유산은 끝이라며 나머진 자신이 죽을 때까지 놀고 먹을 거라고 하셨어요. 물론 시어머니를 잘 아는 제 생각엔 그저 농담이신 것 같지만요. 아차, 제가 시어머니를 잘 알고 있는지도 이젠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이거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저는 저희 시어머니가 이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제 롤모델로 삼고 싶을 정도로요. 어때요? 이 정도면 유튜브의 웬만한 사연보다 훨씬 재미있었죠? 다들 저희 시어머니처럼 당차고 멋지게 사시길 제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